제가 첫 강의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굳이 춘추전국 시대의 이 유목도법, 유학의 다양한 이 분파 가운데 이 4개 분파에 대해서 제가 주로 강의를 구성했는가. 그럼 오늘 이 한비자의 법과 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유가가 지향하는 인과 인의 정치, 그것이 이제 유가 가운데서도 공자와 맹자, 순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자는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이 목가의 사상이 이르게 되면은, 목가는 이 유가가 가지고 있는 자칫하면 인의 정치를 구현하면서도 허례 허식에 빠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제와 절약, 금약에 의한 생활 방식과 사상을 정립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는 전쟁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그 여러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실 생각합니다만은, 비로소 목가에 이르러서 비공이라는, 공격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극적인 어떤 전쟁관입니다. 즉 방어에 충실하되 나서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도가에 이르게 되면은 생명 존중의 사상이 한층 더 자연에 부합되는 상태로 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쟁이라는, 이것은 아예 전쟁이나 다툼을 원천적으로 이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가 여러 정치 제도를 확립을 하고 이미 여러 유형의 정치 제도가 인류사에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과연 인간 사회가 아무런 갈등이 없다, 다툼이 없다, 더욱이 어떤 생명의 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이 없다, 이상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그와 같은 이 유가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에 대한 대동세상을 꿈꿔왔고, 그것이 노장에 이르게 되면은 노자는 무의자연의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국가에, 작은 나라에 적은 규모의 인구, 그러고 나서 이제 장자이게 되면은 이것이 덕이 구현되는 지덕지세라는 이상사회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선현들이 인간사회가 지향해야 될 이와 같은 이상사회를 꿈꿔왔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다면 현실사회에서 그와 같은 이상사회가 도래한 적이 있었던가? 꿈은 꾸되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이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한비자는 유가가 지향하는 인의의 세상에 목가가 지향하던 그런 다툼이 없는 세상, 도가가 꿈꾼 무의자유에 부합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인간이 다투지 않고, 그런 다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다툼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경중을 따져서 처벌을 하고 그 보상을 하고 상벌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법과 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이론이자 사상이 바로 한비로 되게 되는 이처럼 이런 법가들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형적으로는 유학,
즉 성리학의 세상을 꿈꿨습니다마는 그 성리학의 세상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 바로 법과 법치에 의해서 현실적인 제도를 창출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왔거든요. 오늘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지금 이 법과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함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친숙한 말이죠. 그런데 앞에 저기 옐리네크가 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말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과연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법학개론을 배우니까 당시에 이 법학개론을 가르친 이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한 말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법학도 새내기 때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저것은 이제 법학에 있어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아주 법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중요한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과연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도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의 강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도덕이었습니다. 즉 유학은 그 가운데서 육아는 기본적으로 도덕 정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도덕 정치의 핵심이 바로 인과 의와 덕과 예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인이 예지, 그래서 우리가 예에 기반한 정치를 예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는 도덕에 의한 관념이 상당히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용학도서관에서 먼저 이제 인권과 유학에 관한 관계에 강의를 처음 열면서 화두로 던진 것이 바로 인륜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 중에 인륜에 대한 교육을 엄청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륜, 즉 도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법과 이한, 법과 법치의 문제입니다. 즉 닭과 달걀의 문제인데 법과 도덕의 문제라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하지만은 옐리네크가 말한 것처럼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아무리 법과 법률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륜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도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 그러면 법과 도덕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도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는 법이 물러 사는데 국가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때는 무수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그렇게 무런가? 거기에서 이제 반대되는 말이 법 없어도 살 사람.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주변에 오면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필요 없어요.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런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법 없어도 살 사람만 달리 말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무능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욕을 해도 허허 웃는다, 참는다. 과연 합리적인 사람일까요? 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를 당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하고 투정을 하고 그것을 개선을 시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고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한비자는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 현상에 주목을 한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설적으로 거기서는 법과 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들은 오히려 강력한 법과 법치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늘상 이제 화두로 대응되고 있는 거죠. 법을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현실 사회에서도 부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흉악한 살인죄를 범한 용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막 여론이 들끓습니다. 죽여라 살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사형은 선고를 하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적인 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도저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범죄가 행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비난 여론이 막 물 끓듯이 끓습니다. 그 해당 재판부를 비난합니다. 왜 저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왜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예요? 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을 선고하고 모조리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치듯이 다 죽여버리면 우리 사회가 과연 법과 법치가 잘 준수될 것인가? 그러면은 아주 독재주의 국가들, 거기서는 나의 안위와 생명이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독재 사회죠. 독재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가 과연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발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단 부분에 제시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면 흉악한 살인범이 있는 가해자죠. 우리 사회가 그를 강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의 권리, 인권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한테 흉악한 범죄자에 과연 인권이 있는가,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가족, 아내와 딸이, 아들이 그와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 할지라도 결국 가해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과 법치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는 더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범죄를 예를 든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사실 형사법에 있어서 또는 이 교정행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법과 법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교정주의와 그 엄벌주의가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면 이런 흉악한 범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비난 여론이 다 이 엄벌주의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교정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온정주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정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들, 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온정주의 입각에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다정다감한 민족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유독 이런 흉악한 범죄의 문제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온정주의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강하게 응징하고 처벌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은가 하면은 결국은 춘추 전국시대의 법가들의 사상이 이와 같은 엄벌주의의 바탕 위에서 그 사상이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치라고 할 때 영어 표현에 의한다면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다분히 법의 이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념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정치 지배적인 통치 수단으로 활용이 될 때 법치는 실종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법의 지배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한 지배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법치라는 것은 절대 법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눠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조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비자라고 이제 지칭되는 한비는 이 법과 사상가 중에서 이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듯이 제자백과 가운데 관자, 상황, 신불의 등등의 어떤 이 법가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비로소 한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마치 공자, 명자처럼 추승을 해서 한비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한비자는 저기 나오듯이 그 혁명과 법수를 익혀서 중앙집권자 제후세를 이끈 법가 이론의 집대성을 말하죠.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형법에 기초한 이 법률입니다. 법술이라는 것은 이 혁명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이 법에 의거한 이 정치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이 혁명과 법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법률 내지는 법률학을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비자는 이 혁명과 법술을 집대성한 법과 사상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비를 한비자라고 이 존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법과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만 법가의 5대 분파가 있습니다. 상실파, 상법파, 상술파, 상세파, 대성파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상황과 신불의 그리고 이 한비자입니다. 특히 이 상황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 주장이 신상필벌, 엄격한 법치, 연좌법 등에 의한 통치,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하죠. 이 상황이 제시한 것이 이제 변법이라는 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제 본인이 주장한 이제 법률의 체계를 변법이라는 건데, 이 변법에 정립을 해서 여러 군주들에게 현실의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사상과 이념적인 기반을 제시하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부국강병에 기반을 해서 약육강식의 그런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국가의 흥망이 걸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군주들은
유묵도 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조금 흥미가 없었던 거죠. 너무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군주가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공자, 맹자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자는 그냥 뭐 곧바로 군주랄지라도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군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이렇게 했다 하지 않으면 당신 군주가 될 자격이 없니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법가들이 주장하는 이 사상들은 당시의 춘추건국 시대의 혼란한 정국을 단숨에 제패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사상이자 이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변법을 이제 정립을 하고 그것을 여러 국가의 제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상황이 자신이 이 정립한 이와 같은 법가의 사상을 어떻게 현실에 있어서 실현할 수 있는가 한번 내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목지신입니다. 이라는 것은 옮기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무를 옮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실효성, 이 신뢰를 한번 입증해 보이겠다 해서 이 상황이 이제 한번 이 군주 앞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큰 이제 도성을 드나드는 남쪽 대문 앞에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는 큰 이제 나무를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동쪽 대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상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저 나무를 힘껏 뽑아서 옮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에게 큰 상금을 주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한번 옮겨서 동쪽 대문 앞에 갖다 둡니다. 상황이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상필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쪽 대문에 다시 이제 있던 막대기를 남쪽 대문으로 옮기면은 내가 역시 큰 상을 내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눈너듯 달려들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국가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린다. 신상필벌을 엄정한 거예요. 군주의 입장에서는 속이 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즉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이 변법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단기간 내에 여러 군주들에게 채용이 되어서 본인이 정립한 이 변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신불에는 이제 이 술이라는 이제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는 세라는 것은 기세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사용한 것은 법, 신불에가 사용한 것은 술, 신도가 사용한 것은 세인데 그래서 흔히 법, 술, 세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비자가 이 상황과 신불의 신도의 법, 술, 세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법과 술을 중시하고 세와 리를 채찍과 당근선을 써서 절대권을 행사한 것이 바로 한비자. 한비자를 그래서 아까 법과 사상의 집대성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가들이 어떻게 해서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이 되었는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춘추전국 시대는 힘이 정의 세상이죠. 약육강식이 너무나 당신되던 세상이었던 겁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얼마나 많은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무력에 의해서 타국을 침략을 하고 그것을 복속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또 철기가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기들이 요즘 말로 한다면 상당히 최첨단 무기로 이제 이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철기 기술을 제련 기술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기를 제를 하고 누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이제 군비 확충과 더불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충분히 복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이 육아의 경우에는 늘상 내세운 것이 이 인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를 내세우고 덕을 내세웁니다. 덕치를 하라, 예치를 하라, 인과 이의 바탕을 둔 성덕을 베풀어서 성왕이 되어라. 이것이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만 군주로서는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서서히 약육강식 이한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게 되니까 아무리 유가들이 내세운 인이 이한 도덕을 내세운다 해도 인륜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이 도덕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인륜을 세우겠다는 이 유가들의 노력이 방향성은 바람직합니다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력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가들이 내세우는 이런 강력한 법과 법치 이한 정치제도의 정립과 실현이라는 것은 군주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강력화 법과 법치만이 난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수단이라고 법가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만인의 평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법과 법치에 의한 제도를 창출하고 이것을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 하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은 바로 법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비자 법치 사상의 특징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그 왕충이라는 이 대단한 유학자가 있었죠. 그가 이 한비자의 사상을 이제 평가를 하기를 한비의 통치술은 법을 밝히고 공을 숭상하는 소위 명법상공이다. 즉 이것이 바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법을 밝히고 밝을 명자죠. 그리고 공을 숭상한다는 것. 이 명법상공이 바로 한비자 사상의 요체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법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 병법의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바로 신상필벌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발대하고 결국은 공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현명하지만 나라의 이익이 없으면 포성하지 말고 현명하지 못할지라도 다스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공을 따져서 상을 주고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다. 이게 바로 신상필벌입니다. 그래서 법과 법치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면 상을 주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국가 사회에 만약 해를 끼친다.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가는 이처럼 이 명법상공이라는 신상필벌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옐리네크가 말한 것처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이 명제와 형벌로서 형벌을 없앨 수 있다는 이형거형 상황이 주장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서로 반대될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대학에 들어가면은 가장 이 법학도 초학자들에게 스승님들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바로 옐리네크가 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이 명제인데 왜 법학자들은 상황이 주장하는 이형 거형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왜 도덕과 법과의 관계를 가르치는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유능한 법률가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법률가라면 당연히
법률에 대해서 해독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아주 객관적,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법률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냉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유능한 법률가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자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률 규정을 아주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능한 법률가라면 앞으로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해요. 법률가는 소위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전형적인 법률가의 유형이 있죠. 법률가는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다. 그렇습니까? 법학자인 제가 그런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아니죠. 법률가도 인간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인간의 어떤 오욕칠정을 다 느끼는 인간입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법률가된 법학자의 자세는 상당히 객관적, 이성적,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인간에 관한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 검토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종국적인 결과로서 일종의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 법률가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면 아마 가해자도 피해자도 성공할 것 같아요. 법관은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헌법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법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할 능력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정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이 이 엄정하게 정립되어 있는 공화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왜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가? 그만큼 재판부가 외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통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 상권 분립은 이 공화주의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과 법치를 생각할 때 상황이 주장한 이형 그형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배우고 있는 이 유학과 인권의 결합을 통해서 유학이 제안하는 것은 뭡니까? 인륜이지 않습니까? 인권과 유학이 인륜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법가들이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법과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이 점을 조금 마음에 새겨주기 바랍니다. 이 한비자가 강국이 되는 4가지 조건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법과 사상이 아주 실효성이 있습니다. 저 국가대사를 다루면서 앞서 해야 할 일부터 관찰의 민심을 모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먼저 민심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그런데 위정자가 말로는 그냥 민심을 앞세우면서 본인이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것은 한비자가 춘추전국 시대가 바란 그런 이 리더가 될 조건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공리를 숭상하고 사리를 쫓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 공리와 사리의 기준이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순자 이후부터 그 임의에 의한 바탕을 두면서 의, 우리보다 의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이제 세운 것이 바로 의 중심의 육아 사회지 않습니까? 순자 이후부터 이제 묵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공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관념들이 육아 사상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 확대돼 정립이 되게 되는데, 이 순자 이후부터 정립된 이 공의라는 공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인간이 너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비굴하고 비천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인간들이 너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이 유학의 바탕을 둔 의로움이라는 의의 바탕을 둔 인의의 바탕을 둔 인륜의 바탕을 둔 사상이 정리되어 있다면 적어도 사적인 이익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익을 추구하되 공적인 이익, 공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신상 필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법과 법치가 이제 정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명확히 밝혀서 명법이죠. 치국의 과정에서 번져간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나라는 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취하게 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이것은 2000수백 년 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만일 이와 같은 법과 법치가 정립되어서 실행이 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상당히 안정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의 이 법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군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이 군주를 오해하는 네 가지 조치가 있다.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주가 논밭을 갈고 빚매는 것을 독려한다 하면은 백성의 가산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인데 이제 군주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면은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은 군주를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정자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날 요구되는 서로 대화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기 마련이죠. 결국은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균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현대적 의미로 바라본다면 민심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치를 잘 시행한다면 아주 군주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한비자가 제안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비자의 법치 사상의 특징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만은 상황의 법, 신불의 술, 신도의 세를 종합해서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비자가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신불의 술은 아직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상황의 법 역시 아직 완벽하지 못했다. 결국은 본인이 법술세를 종합해서 집대성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비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우리가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자의 성악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한비자의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한비자가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은 대목이 두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자의 성악설, 즉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자의 이 성악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일반적 성질은 타산적이고 악의 기우는 것으로 서로 친한 사이에 애정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무례한 것이므로 정치를 논할 기조가 될 수 없다. 이 순자의 성악설과 한비자의 이와 같은 이 사고는 우리 현대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게 됩니다. 우리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행해진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어떤 당시에 이 약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홀로코스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떤 유대인들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죠. 인류사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심리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증명 실험들의 이 전형적인 사례들이 밀그램이라든지 스탠퍼드 감옥 실험들이 있는데 밀그램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자와 피실험자를 실험실에서 두고 이제 정리 고문을 간단히 가합니다. 전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제 사전에 동의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져서 피실험자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점 전기 세기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물론 이 전기의 피실험자의 경우에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전류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높일 때마다 이제 더 이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이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전류의 세기가 높아집니다. 우리 당시에 이근한이라는 이 고문 형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고문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스탠퍼드 감옥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교도관과 재수자의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도소로 내는 교정시설에서는 이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 사전에 역할을 부여받은 교도관과 재수자였어요. 그런데 이 교도관들이 점점 포함해집니다. 일부러 이제 재수자들이 연극을 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말로 할 것을 나중에는 몽둥이하고 점점점 이제 이 폭행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있는 이 악한 본성이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홀로코스트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과 같은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은 인간의 이 선한 본성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악한 본성이 발현되어서 극한적인 상황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시상을 할지라도 왜 이 남성 군인들이 그 연약한 여성들을 검토를 하고 심정에 수리까지 하게 됩니까? 평상시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적인 전시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가들은, 사상가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이런 순자가 제안한 이 성악설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악한 본성을 우리에게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자는 법과 법치가 확립이 됨으로써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제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실제 그 한미자 그 텍스트에 나오는 이 사례입니다. 위나라에 사는 어느 부부가 기도를 이제 했다고 해요. 부부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비나이다, 저희가 공짜로 이 300, 500피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힐난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적은가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보다 많으면 당신이 앞으로 첩을 드리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흔히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현명하죠. 뭘 바라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더 많으면은 남편이 첩을 들이면은 본처의 상당히 어려운 직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한 기자는 인간의 내면에 이처럼 상당히 좀 순자가 말한 그런 나쁜 본성, 악한 본성이 잠재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지금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에 있어도 많이 이제 한 기자에 관한 이 사상을 이해할 때 많이 이제 거론되는 사례입니다. 수레를 이제 사람이 만들 때 사람이 부개지를 바르지만은 관을 만드는 사람은 관을 짜면서 사람이 여자를 바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당신이 어찌 사람이 죽기를 바라느냐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고 비난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하기자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자른 사람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부여시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을 팔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을 자른 사람이 마음속으로 사람을 정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런 것이다.
이 먹고 사는 문제죠. 제가 맹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든 게 있었죠. 맹자는 항심과 항산, 항심이란 것은 인간이 이제 아무리 생활이 공부하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인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항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맹자는 혼자만이 이런 물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서는 항산, 즉 물질적인 기반이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윤리 도덕만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인이군자처럼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다면 이미 군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산이라는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픈데 내 가족을 부양하고 먹일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비자도 결국은 인간이 선하고 악한 그 길이 무엇인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를 왜 비난하는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비자의 결론인 거예요. 다만 앞에서 우리가 사적인 사리와 공적인 공리가 있는데 제가 돈을 벌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비자가 말하는 합리적인 법과 법칙이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발상인데 2500년 전에 중국의 상황이니까 전쟁이 상시화된 현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아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고 딸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다 같이 부모의 품 안에서 나오는데 아들이면 축하하고 딸이면 죽이는 것은 훗날의 편의를 생각하고 먼 장래 이익을 헤아린 결과 부모와 자식 사이조차 이처럼 이해타산을 계산할 마음이 작용한다. 하물며 군신관계처럼 혈내 애정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이제 구별해서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 건데 오늘날 저처럼 인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에서 본다면 이 한비자는 죽일 놈인 거예요. 어떻게 딸이 태어났는데 죽여버리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유학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우리 그 공자의 이제 의록을 담은 이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문헌들을 이제 찾아서 읽고 검색하다 보니까 연언어라고 있는 거예요. 연언어? 뭐지? 해서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남존여비의 가장 최고봉이 연언어인 거예요. 거기는 남자는 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니 남자에 대해서 여자는 오롯이 그냥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깨알같이 규정을 해놨는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때 중국 우리의 조선시대의 남존여비의 그런 부정적인 사례 이념적인 지도서가 바로 연언어라는 책이랍니다. 그처럼 예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축하하고 딸을 낳으면 죽여버린다는 이 야만적인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앞으로 우리의 후속 세대가 살아갈 미래 세대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불합리한 사유와 가치,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 당대에서 그것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 세대가 우리의 어떤 여력이 닿는 한 현 시대의 가치를 지배하는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체득을 하고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천적인 유학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내 아들아 봐라. 한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아들 자식 나면 축하하고 딸을 나면 죽였단다. 그러니 니들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말 하면 자식들 가슴 불을 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 고정과 경서를 읽을 때 현대적인 가치에 부합되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상의 특징은 육아와 목가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한비자는 심하게 비판합니다. 즉 장래의 그 예를 들어서 목가는 허리허식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목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임건순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목가는 육아들이 추구하는 인의의 바탕을 둔 허리허식의 제도를 혁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검약과 질제된 삶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를 지낼 때 목가는 너무나 간소하게 지낸다. 그것을 이제 박하게 지내는 박장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육아들은 가산할 탕진하면서까지 성대한 후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비자는 육아의 이와 같은 너무 인의의 바탕을 둔 예의범죄를 따지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사회제도가 허리허식에 빠지게 되고, 목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고 비판해서 이제 너무 이것을 간소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군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양극단을 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한비자가 주장한 나름의 법과 법칙에 바탕을 둔 그런 이제 사회 질서를 창출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6반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자료에 상세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만 6개 부류의 선비가 있는데, 저도 뭐 어쨌든 학자로 있으니 과거의 의미에서는 선비지 않습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맹자 강의를 하면서 맹자가 가장 혐오하는 선비의 유형을 향원이라고 했죠.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인품이 탁월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깍듯한 예의범절, 단정한 의복, 한치도 예의범절에서 은하지 않습니다. 주변과 아주 동화자라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죠. 하지만 맹자는 그들을 향원이라고, 인의를 해치는 도적의 무리라고 비판을 합니다. 왜? 너무 반듯하다. 왜 그런 선비의 부류를, 지식의 부류를 맹자는 그렇게 신랄히 비판해요? 인과 의를 지향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을 하지 않고, 군주에게 제대로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어떤 이익만 도모를 한다. 자신의 아니만 도모를 한다. 이런 부류의 선비를 맹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비자는 맹자보다 더 다양하게 선비의 부류를 이용화시킵니다. 읽어보면 저도 속으로 뜨끔뜨끔합니다. 정말 이런 이 한비자가 비판하는 이런 선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똑같이 한비자는 백성도 비판을 합니다. 소위 이제 이 선량하며 온화하고 순박하며 성실한 자를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한비자의 백성을 대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소위 우민화라고 하는데, 이 한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우민화에 관한 사고는 오늘날 많은 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왜? 백성이 선량하고 온화하고 순박하고 성실하면 우리가 우대를 하고 칭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백성들마저 한비자는 우민이라고,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세인들은 우직하고 위치한 자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비자가
이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비판의 내용이 오두입니다. 오두란 것은 5마리의 존벌레 같은 부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자가 가장 먼저 존벌레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학자입니다. 선왕의 도를 칭송하며 입만년이 인연을 떠버리고 용문화 복장을 융성하게 하고는 입으로는 변수를 꾸며대고 당대의 법을 의식하게 만들어 분주히 마음을 흔들어가는 겁니다. 한비자는 법가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학자들이 뭘 말이 많고 떠들고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군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학자들은 기본적인 속성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같은 학자들 아마 모가지가 10개라도 살아남지 못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존벌레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학자죠. 그 외에는 한비자는 존벌레의 유형을 유세계, 협계, 정계, 상공인 이 유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상공업보다는 농업인들을 중시합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가 경제적인 부의 토대가 되는 것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순자대에 이르되면 순자는 오히려 상공인들을 이제 우대형 정책을 실시하려고 주장합니다만은 그것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업으로부터 상업으로 서서히 이제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이것이 이제 철기 문화 등의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기도 발달하고 물자가 교류가 풍부하게 되게 되니까 이제는 전형적인 이 아주 원시적인 농업 형태로부터 이것이 서서히 이제 상업과 공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한비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공업자들에 대해서는 한비자는 상당히 조금 못만다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살 때 물건을 사두었다가 갑이 오를 때 팔아 풍리를 취하는 것. 이것이 요즘 매듭매석 독과점 금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후기의 그 소설 가운데 잘 알려진 허생전 아시죠? 허생이 아주 가난한 선비입니다. 늘상 앉아서 가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앉아서 글만 읽고 있으니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를 걸쳐. 당신은 책만 읽어가지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가서 돈 좀 벌어와라 하니까 그 허생이 아내의 말을 듣고는 이제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서 잠시 기다리라 하고 나가죠. 그리고는 나가서 부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는 조선시대 양반들은 갓을 만들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말총을 사먹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사기 시작합니다. 왜? 재래의식을 중시하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독과점과 매듭매석의 가장 효과가 나는 물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말총, 말꼬리와 과일 등 제수용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삼아가지고 매듭매석을 하니까 조선의 경제가 결단이 납니다. 겉으로 허생이 나중에 통탄을 하죠. 이 나라의 참 경제가 큰일이구나. 자신이 이런 작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부 품목만 매듭매석을 하고 독과점을 해도 이렇게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되게 되는데 도대체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구나 하고 이제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그렇듯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 실학사상이 일어나고 많은 이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이처럼 상공업자들이 주로 돈을 버는 방식이 허생이 택한 이런 물건이 값이 살 때 사두었다가 그것이 풍기현상이 나게 되면 비쌀 때 되파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특정 상공업자나 기업에 의한 이와 같은 독과점이나 매듭매석은 엄격히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규제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한비자는 달리 해석한다면은 상당히 완비된 사고의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국은 이런 매듭매스기한 폭리를 취하는 상공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단초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5가지 부류의 존재는 나라의 기둥을 좀먹는 두충, 존벌레와 같은 존재다. 이와 같은 존벌레 같은 자들 제거하지 않고는 결국은 이 경계지사라는 것은 아주 이제 정도를 지키는 선비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이 양성할 수 없다. 그리고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보고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서 논해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결국은 이 패권주의를 확립하는 거예요. 패왕,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절대 군주를 위한 사상의 체계이자 학문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 한비자와 같은 이 법과 사상의 기반을 두고 진시황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그와 같은 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사상이 바로 이 법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비자와 같은 법가들의 이 사상에 의해서 이 패왕이라는 것은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패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벌, 군주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역성혁명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맹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한비자는 후대의 사람입니다만 한비자가 주장하는 이런 패왕을 위한 학문으로서 법과 사상은 아마 맹자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군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실용적인 사상이자 학문이 바로 이 법과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진 4가지 미덕에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검은 얼굴을 가진 이 군주상을 한비자는 이제 제시를 합니다. 만물 가운데 군주의 몸보다 더 귀한 게 없고, 군주의 자리보다 더 존엄한 게 없고, 군주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군주의 세력보다 더 상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명분은 신하를 길들일 때 하나같이 법으로 통제하고 미리 대비해 바로잡아 나가고 죽을 죄를 용서하거나 형벌을 경감시킬 일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비자의 말을 들으면 당시에 추조정국 시대의 이 군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치 아픈 육아의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법가의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확실하게 법가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강력한 이 사상의 이념이 이 법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신술과 치신술은 나중에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과 사상의 바탕을 두고 기업의 경영을 하는 이 사업가들한테 대개 이런 법과 사상을 바탕을 두고 처세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형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치신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죠. 절간, 군주의 권세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라. 독단, 군주는 신하들에게 보고 조건 아픔을 들리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통, 이제 인이라는 참을 인자고 표현한 것은 고통을 참으라는 거죠.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법수를 시행할 때 고통을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유형의 군주라면은 철면피한 거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냉이란이 아니라 한비자가 꿈꾸는 군주가 바로 그런 유형의 냉이란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단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이런 사례를 우리가 역사의 과정에서 수특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실에서 이 한비자의 사상이 군주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정도전이 꿈꾼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이라는 것은 군신 공치였죠. 그럼 공자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공자이야 공자의 뜻을 따른 유가들은 계속 군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고 관여를 합니다. 군주는 무조건 하겠죠. 군주가 한비자가 제안한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 공자의 제자들은 계속 제도를 겁니다. 사육신, 생육신,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유가들은 군신, 즉 군주와 신하가 권력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자는 군신공치를 그 기본으로 그 이념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 순자류로 이렇게 조금 흐르게 되면 귀민경군, 맹자부터 이제 약간 이런 이제 변화가 이제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 군주를 조금 가볍게 여기다. 이것이 이제 맹자가 말한 반벌로 역성혁명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김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비자 이런 데면 절대 군권입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군주가 독식을 해야 됩니다. 신하에게 나누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진시황이 이 한비자로 대변되는 법과 사상에 입각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드디어 진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비자의 법치 사상의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비자로 대변되는 이 법과 사상은 필연적으로 전제주의로 귀결되게 됩니다. 결국은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포정치, 일상화됩니다. 권력과 권한이 군주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공포정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독재 정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 바로 공포정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경시가 되고 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인권,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권을 주창하는 즉시, 아까 군주가 그랬죠. 신하라도 그냥 즉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를 하라는데 저처럼 인권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아마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권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국강병이고 태평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를 병영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과 법치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 국가의 부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을 잘 살게 주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 군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 국가들을 무력에 침략을 하고 복속을 시킴으로써 더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비자는 인간을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일 시대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우리 자식들이 후속 세대가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진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하여금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나의 불편을 조금 강렬히 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좀 따뜻한 시선과 내 손길을 나눠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울려가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그동안 인류가 지향해온 그런 따뜻한 어떤 연민의 가치를 가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는 개인과 백성의 이익과 고통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우민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군주는 이와 같은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식해요. 지식이 많으면
다루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 학생들 위주로 일어났었죠. 6.29서는 학생들이 들고 나니까 직장인들이 합시라고 이제 일반 주민들까지 드러납니다. 그 위에 여러 양상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집단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부당한 국가원리 행사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사회의 모색이 가능한 것이 결국 사람은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아는 걸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비자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군주에게 집중시키고 너무 강력한 법과 법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울적합니다. 백성은 배우기보다는 국가 권력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된다는 거죠. 우매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이 법가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군주에게 무소불위했던 권력을 우리가 집중시키게 된다. 만일 무능한 군주나 폭군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러므로 이런 한미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비자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너무 가혹하고 냉혹한 법과 법치가 중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결과 한나라의 고조가 약법 3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즉 약법이라는 법을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딱 3장. 주된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처벌하기. 간명하죠. 물론 이 간략한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람을 상해한 형사 범죄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살해의 동기가 무엇인지, 범죄가 성립한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따져서 실제 이와 같은 살인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인의 미수가 그쳤는지, 또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것이 범죄의 착수나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지 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여전히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와 그 해석을 통한 적용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만은 한비자에 의해서 너무 강력한 법률 규정이 제정돼 시행되다 보니까 피해가 많겠다는 거죠. 그런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고조 유방이 이제 새나라를 열고 나서 시행한 것이 바로 약법 3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과의 법은 현대적 의미의 법이 아니라 성문법령의 기계적 적용이다. 즉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것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거죠. 위정자들이 내세우는처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헌법적인 가치이자 우리 사회 구성들이 지향해야 되는 마땅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만일 현실에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상의 가치와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이 판치게 되고 불법이 자행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비자의 어떤 말하는 법과 법치를 단순히 성문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능한 법률가라고 하면 아주 냉정하게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을 아주 유능한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濃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냉혈한 같은 법률가가 정말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법률가가 유능한가? 인간미가 전혀 결여되어 있고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한 아무런 연민의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성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유능한 법률가인가? 그것이 과연 모든 사람이 법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법률가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진지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 통치 지배 계층이 외유내법에 의거해서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외유내법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육아를 표방합니다. 인의도덕을 표방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통치의 근본 기본은 무엇을 삼았는가? 법과에 의한 법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지 않습니까?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공명을 추승하는 겁니다. 육아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의 도덕이 중시되는 그런 정치 지배 체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통치와 지배를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삼았는가? 결국은 법가가 내세운 이 강력한 법과 법치에 의거해서 통치 구조를 제정을 하고 그에 의해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륜 도덕이 지향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 꿈을 꿉니다. 이상사회에 대한 그런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와 같은 꿈만 꾸어서는 이 사회 질서가 평온하고 공정한가, 평등한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의 질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는 법에 의해서 그 법이 제대로 실현되고 작동하는 법치에 의해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외유내법이라는 이 말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상의 통치는 어떠한가? 인의에 기반한 통치를 제하는 인정, 그리고 혹은 덕치와 술, 세법에 기반한 통치를 제하는 법치, 이것을 조화시켜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외유내법이 조로운 상태에서 적용되는 그런 정치 지배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것은 육아로부터 묵가, 도가, 그리고 법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도 이것을 새롭게 현재적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변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외유내법이 조로운 상태에서 구현되는 그런 정치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